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4단원 한국문학의 역사, 상고시대, 주몽신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신화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미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고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시험 범위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오래전에 배운 내용이라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바로 시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몽신화는 건국신화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그 전반적인 과정들을 영웅의 일대기의 구조에 따라서 전개하고 있었죠. 부여를 탈출해서 졸본성에다가 이제 고구려를 세우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룬 건국신화다. 성격은 서사적이고 영웅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사건, 줄거리를 말하고요. 영웅에 대한 주몽이라고 하는 영웅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사적이고 영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심 글감을 제재라고 하는데 주몽의 고구려 건국을 이 글의 중심 글감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몽의 고구려 건국. 주제는 주몽의 탄생 그리고 고구려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에 대한 내력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주제다. 자, 특징은 난생설화 중에서 인생난설화다 그랬는데 난생설화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난생설화에 대한 것은 뭐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혁거의 신화라거나 뭐 김할지 신화, 수로왕의 신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화 설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주몽 신화의 경우는 특이하게 사람이 알을 낳았다라는 거죠. 다른 것들의 경우에는 알을 발견하고 그 알 속에 시조가 들어있더라. 시조가 거기서 태어났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고주몽 신화의 경우에는 유화 부인이 직접 그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신화적인 화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화서는 이야기 속의 작은 이야기를 말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보면은 하늘에서 태어난 하늘의 어떤 손자다, 하늘의 손자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천성 강림이라고 하는 화서고, 아래서 태어난 난생, 기아라고 하는 건 뭐 아이가 버려졌다라는 거겠죠. 태양 숭배 사상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작은 화서가 모여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형성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천재, 해모수, 주몽이라고 하는 3대기 구조에 의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주몽 신화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영웅설화의 구조다라는 거예요. 영웅설화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웅이 어떤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적인 구조에 의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고주몽 신화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상당히 많은 영웅설화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 영웅설화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7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고귀한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고귀한 혈통. 여기서 이제 주몽은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 그러니까 하늘신의 아들이죠. 그리고 하백에 따른 유아, 물의 신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신과 물의 신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혈통이 고귀합니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또 비정상적이다. 여기서 비정상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이한 출생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출생 자체가 기이하다라는 거죠. 남들은 이제 다른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이한, 기이한 그런 출생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 유화가 햇빛을 받아서 알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기이한 출생이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시련이 있습니다. 영웅은 시련 속에서 태어나요. 시련이 없는 상황에서 영웅은 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첫 번째 시련은 버려져요. 금왕이 유화가 낳은 알을 기이하다고 해서 내다 버리죠. 근데 버리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산에서는 동물들이 뭐 물고기들이 아니면 새들이 다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버릴 수가 없어서 데려다가 품었더니 그 알을 깨고 바로 이제 이 기이하게, 특이하게도 주몽이 태어났더라. 근데 그 기이하게 태어난 그 아이는 평범하지 않아요.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죠. 비범하다는 얘기는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몽의 특성이고 비범한 능력이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시기하고 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시련을 겪게 돼요. 성장 후에 시련을 겪게 되고 그 시련을 물고기와 자라라고 하는 조력자의 도움에 의해서 극복을 해요. 조력자. 구출자라고도 하는데 구출자가 양육하거나 조력자의 도움이 중간에 있더라.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몽은 이제 졸본 땅에다가 고구려를 건국하고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고 성을 고시로 삼았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7가지 단계의 영웅설화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대략 이런 정도의 내용을 파악하고요.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한국 서사문학의 원형이 되는 건국신화의 주된 구조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러한 대부분의 건국신화의 주된 가장 중요한 구조를 우리가 영웅적 일대기 구조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적, 영웅의 뭐 같은 말이에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번. 주몽의 비범함과 신성함을 보여주는 주몽신화는 어느 나라의 건국신화죠? 너무 쉽죠? 고구려의 건국신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주몽은 햇빛을 받고 태어났다 해서 스스로 성을 뭐라고 정했죠? 예, 고씨라고 정했습니다. 고씨. 고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 곳에 있는 해와 자신은 이제 같은 혈통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씨라고 성을 삼았습니다. 4번. 주몽은 성장 후 겪은 시련을 극복할 때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와 뭐의 도움을 받았죠? 예,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OX 문제네요. 건국신화는 해당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끼도록 한다. 맞죠, 여러분? 그 같은 건국신화에 속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죠. 6번하고 연결되는 문제라서 보시면 주몽신화는 건국의 시조가 천신과 수신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우리의 시조가 하늘신과 수신이 결합되어서 만든 혈통이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은 고구려인이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요. 자긍심을 느껴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였어요? 일체감을 느끼고 그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꼈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몽신화가 그들 민족에게, 그들 고구려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고 자긍심이었고 또 그들 간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고구려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주몽신화는 사람이 직접 알을 낳은 인생란 설화이다. 자, OX 문제예요. 그죠? 뭐예요? 아까 맞다고 말씀드렸었죠? 사람이 직접, 유아부인이 직접 알을 낳았습니다. 자, 8번을 하기 전에 이 내용들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요. 먼저 보시면 유아가 햇빛을 받아서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났다 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출생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비정상적 출생. 기이한 출생이죠. 남들과는 좀 다른 평범하지 않은 그런 비정상적인 출생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니은 주몽은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하의 아들이다. 자,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이라고 하는 물의신의 딸인 유하 부인이 바로 어머니예요. 그만큼 어때요? 혈통이 고귀해요. 그래서 고귀한 혈통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고귀한 혈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소는 주몽의 능력을 시기해서 그를 죽여 없앨 것을 그모에게 아뢰었다. 이거는 여러분 시련이었었죠. 두 번째 시련. 그 다음에 리을. 주몽은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이 주몽이라고 하는 것이 활을 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었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100번 쏘면 100번 다 적중했다. 이것은 그의 어떤 비범한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비범한 능력. 그리고 미음, 주몽은 좋은 말은 먹이를 적게 주어서 여위게 하고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주어서 살찌게 함으로써 나중에 좋은 말을 자신이 차지하는 지혜를 발휘하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봤다면 이제 8번 문제로 가시면 주몽의 비정상적인 출생과 관련 있는 내용에 기호를 쓰시오. 자,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을 보니까 비정상적인 출생에 대한 것은 바로 기억이었었죠. 기억. 자, 기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주몽이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는 주몽의 비범한 능력이 나타난 내용에 기호를 쓰시오. 자, 주몽의 비범한 능력이 나타난 내용 뭐예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아까 몇 번이었어요? 비범한 능력은? 자, 리을이었죠? 비범한 능력. 그래서 9번의 답은 리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주몽신화 한번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 바로 이제 조선시대 문학 작품 중에서 시조, 우리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작품의 시조 4편 중에서 이제 수양산 바라보며 라고 되어 있었던 성산문의 시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성산문은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이었었죠. 세조의 아래에서 집현전 학자로 있었다가 이제 단종의 보기를 꿈꾸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수양대군에게 죽임에 처하게 되는 사육신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산문이 이제 그런 수양대군을 나타내면서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시조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조인데요.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찐들 채미도 하나인 것과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근이 있다 해놨다니 그랬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라고 하는 사람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가 백이와 숙제라고 하는 중국의 인물을 나타내죠. 이제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의 고대 국가인 은나라의 왕자였었는데 후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둘이 서로 사양하는 과정에서 주나라의 이제 은나라의 주왕이 폭정을 일삼으니까 무왕이 이제 밑에 있던 신하였던 무왕이 주왕을 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백이와 숙제는 신하가 왕을 죽인 것은 인의에 어긋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나라의 무왕이 주는 그 어떤 음식이나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캐먹다가 죽었더라. 이런 이제 고사가 전해지는 사람이 바로 백이와 숙제예요. 자, 그 백이와 숙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겉에 있는 내용만 살펴보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찐들 채미도 하나인 것과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귀있다 해놨다니 이럴 때 수양산은 우선 첫 번째 뜻은 백이와 숙제가 은거했던 산이었었죠. 그래서 백이와 숙제가 은거한 그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제 백이와 숙제를 나무란대요. 자, 그 이유인 즉슨 줄여 죽을 찐들, 줄여라고 하는 건 굶주린다는 얘기겠죠. 굶주려 죽을 찐들, 굶주려 죽더라도 이 채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사리를 캔다라는 뜻인데 산에서 나무를 캔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서는 지금 채미도 하는 것과 이 말은 고사리는 캐서 먹는단 말이냐? 지금 물어보는 거죠. 고사리는 캐서 먹는단 말이냐라고 서리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고사리는 캐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굶주려 죽더라도 고사리를 어떻게 캐서 먹냐라고 물어보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고사리도 캐서 먹으면 안 된다. 이제 뭐 산나물도 캐서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푸세잇이라고 하는 것은 뭐 푸성귀 같은 그런 이제 산나물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비록의 그런 푸성귀 같은 그런 산나물이라 하더라도 것인들 이 말은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이 기는 그것이 그다음에 이건 니는 뭐예요? 누구의 따해는 땅이란 뜻이에요. 누구의 땅에서 난 것이냐?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난 거예요? 그것은 주나라의 무왕의 땅에서 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것은 먹으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굶주려 곡식만 먹지 않겠다라고 산에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고사리는 괜찮냐? 그것도 주나라 무왕의 땅에서 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무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성산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 수양산은 두 가지 뜻이 있더라. 자, 첫 번째는 아까 우선 첫 번째는 백이와 숙제가 은거했던 산이죠. 백이와 숙제가 은거했던 산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수양대군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수양대군. 세조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유와 숙제가 은거했던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 수양대군을 바라보며라고 하는 것을 수양산이라고 살짝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우회적으로 수양대군한테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비꼬는 거죠. 약간은 풍자적인 거죠. 그래서 돌려서 말하는 거니까 약간 이제 풍자적으로 돌려서 수양대군을 바라보면서 이제를 원망한다. 이제를 탓한다. 니네들 잘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뭐라 나무란다는 거죠. 굶주려 죽을 찐들 채미도 하는 것과 하는 것과 여기서 채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고사리를 캐는 일입니다. 그냥 고사리를 캐는 일, 나무를 캐는 일, 이런 고사리를 캐는 것은 괜찮냐?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누가 주나라 무왕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제 성산문에게는 뭐예요? 세조가 주는 녹봉이겠죠. 세조가 주는 녹봉도 그 어떤 것도 세조가 주는 것은 그것도 어쨌든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별거 아닌 푸세 것이라더라도 그것이 그 이제 고사리나 뭐 산나물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의 땅에서 난 것이냐 이럴 때 누구이가 아까는 이제 첫 번째는 우선 여기서는 이 이제 입장에서 볼 땐 누구예요? 주나라 무왕이겠죠, 그죠? 주나라 무왕이고 성사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양대군이겠죠. 수양대군. 누구의 땅에서 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면서 변화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결의, 절의, 절개 이런 것들을 이제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을 더 다짐하고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다시 복습하는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한다면 우선 평시조죠. 시조예요, 여러분. 우리 시조는 3장 6구 45자의 기본적인 유격을 가지고 있는 시조를 평시조라고 한다 그랬었고 그런 3장 6구 45자의 기본적 정형적 율격을 가지고 있는 시조가 한 번만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단시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평시조이자 단시조다. 지금 이제 조선시대 전기의 시조는 대체로 이렇게 평시조로 되어 있어요. 성산문은 사대부이고 당연히 이렇게 평시조로서 3장 6구 45자의 기본적인 율격의 시조를 창작했더라. 자, 성격은 절의적이다. 절개와 의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풍자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려서 살짝 그 백의와 숙제에 대한 이야기로 수양산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수양산이 사실은 수양대군을 가리키는 것이고 굉장히 풍자적인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풍자적. 그리고 비판적이다. 누굴 비판해요? 지금 백의와 숙제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수양대군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빗대어서 자, 제재는 백의와 숙제의 고사가 중심 글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글감을 통해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의, 지조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자, 중의법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걸 중의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몽호하지 않느냐, 어떻게 채미는 괜찮냐 라고 물어보는 이런 식의 의문형의 형식을 나타내면서 변화를 주는 기법을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백의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해서 화자의 굳은 절의를 부각했다. 그러니까 백의와 숙제를 진짜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빗대어서 지금 자신의 절의를 부각하는 거죠. 나는 백의와 숙제보다 더 수양대군이 주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어떤 절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된 것을 좀 보시면 수양산 바라보면은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계유정난 때에 수양대군에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작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시조죠. 만고의 절의로 유명한 백의와 숙제를 뭐 했죠, 여러분? 인용했죠? 인용하고 비판함으로써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판하고 있지만 자신의 절개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굳음을 강조했다. 또한 수양산을 자, 어떤 의미로 사용했어요? 바로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이 작품이 수양대군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한 우회적인, 우의적인, 풍자적인 기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조입니다. 계랑이라고 하는 조선 중기의 기생입니다. 호는 매창이라고 했었고, 뭐 검은고나 뭐 이런 시, 노래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서 당대에 굉장히 이제 이름을 크게 날렸던 그런 기생 중에 하나죠. 뭐 얘기로는 그 스님을 파괴시켰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미모와 능력이 뛰어났던 그런 시인이자 기생이었다. 자, 그가 쓴 시조입니다, 여러분.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 오매. 자, 여기서 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대체로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여기는 두 글자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두 글자일 수도 있어요. 세 글자의 글자보다 두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천천히 발음하면서 그 박자를 맞춰주죠. 어쨌든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 오매. 다른 데는 글자가 세 글자일 수도 있고 네 글자일 수도 있고 가끔 두 글자이기도 하지만 여기 천리의 부분은 반드시 세 글자여야 돼요. 그리고 외로운 꿈만 여기 다섯 글자죠. 그래서 3543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가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초장, 중장, 종장에 3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 장마다 4번씩 읽는 4번씩 끊어 읽는 사음보로 되어 있고, 그쵸? 3장 6구 45자 내외의 사음보에 기본적인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시조의 율격을 우리가 이제 평시조라고 하고요. 대체로 조선시대 전기에 사대부나 또는 기생들에 의해서 창작이 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도 이렇게 그런 율격에 거의 정확하게 맞추어져서 창작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내용을 보시면 이화우라고 하는 것은 백꽃비예요. 백꽃비. 한자 그대로 백꽃비. 한마디로 뭐예요? 꽃잎이 떨어지는 것인지, 비가 내리는 것인지. 한마디로 비 오듯 떨어지는 백꽃이겠죠.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꽃잎이 떨어지고 비가 흩뿌려지고 이렇게 뭔가 떨어지는 이미지가 지금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럴 때 또 어때요? 울어요. 우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떨어지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떨어지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봄에, 그러니까 이화우니까 여러분 봄비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화우라는 표현이 참 아름다운 게 봄비를 이렇게 이화우라고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백꽃이 떨어지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봄비가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꽃잎이 떨어지는 것인지 꽃비 같은 그런 비가 내리는 것인지 어쨌든 그렇게 꽃비가 내릴 때 님과 헤어졌습니다. 봄에 헤어진 거죠. 그렇죠? 봄에. 지금 이 이화우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봄이에요. 봄. 봄에 님과 울며 잡고 이별을 했대요. 자, 그런데 추풍낙엽 이건 언제예요, 여러분? 가을이죠, 가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절적으로 시간이 변화되고 있어요. 봄에서 가을로 시간이 흘렀구나. 그렇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님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의 거리도 어떨까요? 굉장히 길어지고 깊어졌겠죠. 헤어진 지 벌써 몇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별의 깊이도 깊어졌을 것이다. 그냥 단순히 잠깐 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별의 그 감정이 더 심화되고 그만큼 더 이별의 정서가 깊어지고 심화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자, 가을에 추풍 낙엽 뭐예요? 가을바람에 잎이 떨어진다. 한자 그대로 가을바람에 잎이 떨어진다. 이것도 어때요, 여러분? 하강적 이미지예요. 추풍 낙엽과 이화우는 모두 어때요? 어떤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구나. 이미지 자체가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상승되는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봄비도 떨어지고 백꽃잎도 떨어지고 눈물도 떨어지고 가을에 낙엽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 전체가 어때요? 가라앉아 있고 침체되어 있고 슬픈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강적 이미지가 그런 어떤 슬프고 쓸쓸한 이미지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아주 이런 시어의 선택에 있어서 이런 적절한 시어의 선택을 통해서 이별의 상황을 적절하게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이와 우 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여기 저라고 하는 건 님이겠죠. 그렇죠? 저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무나 그리워요. 님이. 그런데 나처럼 님도 나를 생각하는가. 님이 나를 그리워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리고 나서 천리의 외로운 꿈만, 자, 이 천리는 한 400km 좀 안 되는 거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천리의 외로운 꿈만, 그 말은 그만큼 멀리 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물리적 거리, 공간적 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아이고. 님과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공간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심리적 거리이기도 합니다. 심리적 거리. 실제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천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님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멀지 않지만 만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천리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거리감, 심적인 거리감.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 오매. 그래서 외롭다, 슬프다, 쓸쓸하다라는 그런 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여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랑의 시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 정리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장 6구 45자의 평시조이면서 동시에 하나로만 되어 있으니까 평시조이자 단시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격은 감상적이에요. 지금 감성을 굉장히 아주 적절하게 잘 나타내고 있고 애상적할 때 애는 슬프고 상은 쓸쓸하다 이런 뜻이었죠. 이별 노래니까 당연히 슬프고 쓸쓸한 느낌이구나. 중심 글감인 제재는 이화우, 추풍낙엽 그리고 이별 이런 것들이 글감이 되고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임을 그리워하는 애타는 마음이다. 특징은 하강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를 사용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화우, 추풍낙엽 이런 것들이 바로 하강적 이미지고 이런 하강적 이미지가 이별의 상황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계절의 흐름과 시간의 깊이를 시간의 경과 또는 이별의 심화 이별의 심화, 이별이 좀 더 깊어진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만큼이나 계절이 막 바뀌어진 것만큼이나 이별도 어때요? 더 깊어졌구나. 이별의 정서가 더 심화되었구나. 그래서 심화예요. 심화. 심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 봤고요.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시면 이와 흩뿌릴째는 임과의 이별, 그리움, 재회에 대한 소망을 여성의 섬세한 감각으로 그려낸 시조이다. 초장과 중장의 이와우와 추풍낙엽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 임과 헤어질 시간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강의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슬픔의 정서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종장의 천리는 임과 떨어져 몰라타내어 공간적 거리감과 또는 이별의 깊이를 나타내며 이별의 깊이 또는 시간적 어떤 그런 또 심리적 거리감, 이별의 깊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안타까움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시조 4편 중에 나머지 만흥과 작자미상의 사설 시조 2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